안녕하세요. 신용문 약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정신신경계 약물과 복약지도입니다. 정신신경계 약물은 의약분업에서도 예외고 또 실제 우리가 약국에서 근무를 할 때 자주 만나는 약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정신신경계 약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가 강좌 소개에서도 반드시 정신신경계부터 보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약들이 정신신경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이 보면 우리가 좀 소원하게 생각했던 정신신경계 신경전달 물질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혈소판 억제제 암프란 알죠? 또 발기부전 치료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기존에 비아그라 이런 그룹 말고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약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다 세로토닌하고 관련 있는 약물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약국에서 다루고 있는 약들이 꼭 정신신경계 약물이 아니더라도 그 작용 기전이나 부작용이 정신신경계 신경전달 물질이나 또는 정신신경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신경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에 딱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 머릿속에 정신신경계에 관한 홀로그램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도 정신신경계하고 관련된 약물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 있죠? 호흡기약 있죠? 소화기계 약 있죠? 방광, 전립선, 눈의 녹내장, 방수 조절하는 거 이게 다 신경계하고 연결된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을 한 꾸러미로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쉽게 약사님 머릿속에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계를 제가 자료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제일 첫 파트는 중추신경계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하고 시냅스하고 이런 관계를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는 정신신경계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들 정리하고 세 번째 파트가 중요한데 자율신경계를 약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화면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디까지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이거 문제예요. 지금은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죠? 의약분업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의약분업 초기에 약사님들이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약사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요약 정리 담당하고 강의하러 전국을 다녔는데 그때 자료를 준비할 때는 오로지 책밖에 없었어요. 논문 찾아서 책 보고 자료 정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 약국에 제 공부방 상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해결합니다. 외국의 논문 검색도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약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약분업 10년의 가장 큰 변화는 약국의 정보화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약국만 정보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정보화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약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 거의 우리하고 동등한 수준이에요. 어느 선까지? 인스타페이퍼까지는. 자기가 이름 쳐서 검색하면 인스타페이퍼 약 사진까지 다 떠요. 지금 보시는 뉴론틴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밑에 작은 그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레메론솔탑을 보죠. 내용을 보면 테트라사이클릭 어떻게 되어 있는데 5-HT에 2, 3가 나오고 또 알파 어쩌고 히스타민도 나오고 이 말이 약사님이 이 말을 읽었을 때 이게 머릿속에 모국어처럼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외래어로 또는 외계어로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공부를 해야 될 거냐면 내가 약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약학정보원이나 또는 다른 의학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보의 제일 첫 테두리가 여기에요. 이 문장이란 말이죠.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그럼 내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개개 약물 하나하나 붙잡고 1500가지 성분에 대해서 다 한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신경계하고 관련된 약들 또 내분비하고 관련된 약들을 꾸러미로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약사님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뉴론틴 같은 게 보세요. 정신신경계 약물로 간질을 치료하는 약이죠. 그런데 약국에서 치과나 정형외과에서 이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평소에 이 약을 다루던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이 약을 받아보면 이게 적응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가바가 나오고 간질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약사님 머릿속에 딱 화면으로 떠올려서 핵심을 짚어갈 수 있도록 그 포인트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정리하는 모든 효능군의 약물들을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약물 개개 강론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강좌, 우리 사부 김재익 선생님이 한방 강좌 기가 막히게 잘 해놨잖아요. 오승곤 선생님 일반의약품 정리 다 해놓으셨어요. 또 정경혜 선생님 세세하게 진짜 상세하게 개개 약물들에 대한 정리 다 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자료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약국에서 내가 환자 앞에 서서 약을 들고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는 포인트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느 선까지 내가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감히 제가 용문 임상약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용문이 네가 생각할 때 약국에서 하는 임상약학이 뭐니?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약국에서 우리가 그 약학적인 지식, 뭐 크게 말해서 임상약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국의 임상약학은 포피의 하모니다, 포피 사중창단의 그 하모니가 바로 약국 임상약학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포피라는 게 뭐냐면 피지올로지하고 생리의 인체 생리를 알고 인간의 병리를 알고 그 병리를 해결하는 약리를 알고,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가죠? 환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부를 할 때 생리, 병리, 약리까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약국에 서서 환자한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는 이만큼 있는데 말이 팍팍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환자까지도 포함시켜서 이 네 가지 그 포피가 융화가 되고, 요즘에 그 융합 학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융화를 시켜서 내 안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홀로그램처럼 머리에 탁탁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부한 것도 바로 그 목표예요. 약국 약사로서 공부한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칼라 그림으로 된 그 책을 무리하게 만들고 밑에 또 빈 공간을 만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칼라 화면을 약사님이 홀로그램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하시고 밑에는 약사님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시라고 교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약국에서 저하고 정리를 마친 이후에는 자신 있게 나는 약사다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환자들 앞에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복약제도를, 내가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소원입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효능군별로 보면 제가 이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약사님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이 화면을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인체에 있는 시스템을 다 동시에 보고 인체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맥스롱이 위장관 계통의 진경제로 또는 위장운동 조절하기 위해서 쓰지만,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추체로 부작용 온다는 거 알죠? 그죠? 비비비도 통과하고. 그럼 얘는 정신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체를 볼 때 약을 한 가지를 들고 약리, 병리를 생각할 때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 약이 환자한테 들어갔을 때 이 환자의 어느 시스템에 이 약이 영향을 줄 것인가를 입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프로는 아마하고 달리 총체적인 인식을 할 수 있고 본질적인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효능군을 보실 때 그냥 그 효능군에 이렇게 매몰돼서 보시지 말고,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디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갖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효능물에 다 있으니까 약사님 나름대로 명상의 자료를 삼으세요. 용문 임상약학입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이름 붙인 거예요. 감히. 제가 한 거니까 뭐, 그죠? 세 가지 헌법 조항이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멤브레인하고 리셉터하고 시냅스예요. MRS를 모르면 약국에서 약리를 이해하고 약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이해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헌법처럼 기억하십시다. 멤브레인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반드시 특수한 채널이 있다. 당장 떠오르는 게 뭐죠? CCB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채널이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두 번째 리셉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모든 물질이 작용할 때 반드시 리셉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리셉터는 반드시 서브 타입이 있다. 물질이 작용하려면 리셉터가 있어야 되고 리셉터는 서브 타입이 있다. 이거 딱 외우시고요. 세 번째 시냅스는 그동안에 약사님들이 공부하셨던 시냅스 정리해 보세요. 시냅스의 구조, 그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 얘네들이 어떻게 대사되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먼저 멤브레인을 보죠. 세포막에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막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그러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 프로테인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세포막 구조 한번 보세요. 보는데 우리 세포막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물질의 선택적인 투과성이죠. 그죠?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투과성을 가진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세 가지 이동 방식이 있죠. 그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심플 디퓨전. 우리 고스트 영화 보면 주인공이 지하철 그냥 쑥 들어가죠. 그죠? 그럼 심플 디퓨전. 두 번째는 캐리어 프로테인이라 그래서 그 우주선의 로버트 팔처럼 로봇 팔이 이렇게 물건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외부의 물질을 단백질이 잡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 이런 형태가 있고, 세 번째가 채널이에요. 전용 통로가 있는 거죠. 실제 앞으로 약을 공부하시면서 약사님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채널이에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물질의 특수한 이동 통로. 칼슘이 지나다니는 칼슘 채널.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약 CCB. 소듐이 지나가는 소듐 채널. 글루코스가 지나가는 글루코스 채널. 이렇게 특수한 이동 통로가 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 개념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리셉터예요. 리셉터는 지금 제가 이제 신경계 앞으로 오늘 정리할 내용 중에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보죠. 신경계에는 우리 자율신경계 먼저, 교감신경계 보면 리셉터가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교감신경계 리셉터의 서브타입 알파, 베타가 나왔죠. 근데 알파를 보니까 알파도 또 1, 2로 나뉘죠. 베타는 또 베타 1, 2로 나뉘죠. 알파 1을 또 가보니까 얘도 또 A, B, D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 서브타입이 각각이 작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선택성이 나오죠. 어떤 약의 선택성. 왜 옛날에 쓰던 프라조신이라는 약은 전립선 쪽에 마음 놓고 못 쓰느냐. 근데 최근에 나온 탐슬로신, 하루날디 같은 약은 왜 자신 있게 전립선 쪽에 약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리셉터 서브타입의 선택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타 차단제, 프로프라놀롤하고 아테놀롤하고 두 가지를 보면 베타1, 베타2 선택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약을 보실 때 선택성 문제를 항상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기전을 이해하면 기전을 봤을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전제가 뭐죠? 그 리셉터의 종류를 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그 각각의 리셉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대강은 정리해야 돼요. 그걸 제가 오늘 그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리셉터 아주 심플하게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이전에 알고 계시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신경이
우리 집에서 여기 지금 강의장까지 전기선을 연결한다 그러면 한 선에는 못 오니까 중간에 이연매대 전봇대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신경줄기에 이연매가 있는 게 시냅스죠. 그래서 뇌 쪽에서 오는 걸 프리시냅스라고 그러고 뒤쪽에 말초 쪽으로 가는 걸 포스트 시냅스라고 그러고 시냅스 그 사이에 전령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중간에 빈 공간을 시냅틱 클레프트라고 그러고 그럼 이 전령들이 어떻게 되죠? 이 프리시냅스 안쪽에서 원료를 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합성이 되고 그리고 오븐 대기조 같이 그래놀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오븐 대기조 출동. 그래서 전령들이 시냅틱 클레프트로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리셉터에 가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효소에 의해서 깨어지든지 아니면 재흡수가 돼서 재활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약사님들이 꼭 포인트로 더 추가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뇌 쪽에서 액션 포텐셜이 내려오잖아요. 액션 포텐셜이 내려올 때 프리시냅스 그 막에 캘슘이 들어가야 돼요. 전압차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캘슘이 들어간다. 이게 필요하다는 이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리셉터에 NT가 앞으로 저는 뉴로트랜스미터를 NT라고 그냥 줄여서 할게요. NT가 와서 붙으면 소듐 채널이 열리고 소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극 전달이 이어지는 거. 왜 지금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약의 각각의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얘는 캘슘 채널을 어떻게 하고 얘는 소듐 채널을 어떻게 해서 뭐 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시냅스에서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그 시냅스에 프리시냅스의 액션 포텐셜이 오면 캘슘이 들어가야 되고 포스트 시냅스에서 리셉터에 NT가 가서 결합을 하고 전달이 이어지려면 소듐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약의 작용 기전 이해할 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정신신경계 약물의 기전 SSRI가 뭐예요? 지금 갑자기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SSRI가 뭐죠? 시로토닌 실렉티브하게 리업테이크를 이니비션 한다. 요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시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거를 그 한 놈만 붙잡고 늘어지는 약. 그게 SSRI란 말이에요. 요 시냅스의 기본 생리 구조하고 기능을 딱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약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실 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헌법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멤브레인, 리셉트 그리고 시냅스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요 개념을 딱 정리하신 다음에 시냅스 그림을 약사님들이 좀 더 이미지 홀로그램 잘 만드시라고 좀 웃기는 그림 하나 올려놨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그냥 이거 보시고 저런 개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경계에 작용하는 모든 약물을 제가 이 그림 하나로 딱 정리했어요.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약사님이 보충해서 채우세요. 아니면 그 밑에 공란에다가 약사님 공부하신 거 적으시면 되죠. 자,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우선 신경계 생리를 약사님이 쭉 정리를 하셔야 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 뉴로트랜스미터 종류 알아야 되죠. 뇌 질환 알아야 되죠. 거기에 쓰이는 약 알아야 되겠죠. 감각기 쪽에 가면 눈, 귀, 코 뭐 다 있죠. 그죠? 오감에 대한 약들이 있어요. 소화기계 가면 대표적인 게 진경제. 그렇죠? 위장운동 조절해주는 약, 이거 신경계 관련된 거. 진토제도 신경계 관련 약물이에요. 순환기계 가면 알파, 베타 관련된 약들 다 자율신경 관련된 약들이죠. 비뇨생식기에 가면 뭐 있어요? 소변 잘 못 누고,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잘 못 누고, 호흡기계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숨 잘 못 쉬고 할 때, 천식환자 발작 났을 때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거, 그거 신경계 약물이잖아요. 그 이외에도 운동신경의 근육이완제, 그렇죠? 꽉 뭉쳤을 때 근육 풀어주는 근육이완제, 이거 신경계예요. 여기에 있는 약들 각각의 성분 다 모아보면 아마 전체 우리가 다루는 한 1500가지 성분 중에서 1000가지 넘을걸요. 그죠? 그 정도로 많은 약이 다 신경계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신경계를 제일 먼저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약국에서 운용하실 때 영양소 또 건강기능식품 신경계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죠. 자, 이 화면은 신경계를 약사님이 공부를 쭉 하신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나를 리마인드하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때 초기 화면으로 쓰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4P의 그야말로 4P의 그 융합이죠. 그죠? 병태생리하고 양리하고 환자한테 복약지도할 내용까지를 한 화면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서 약사님이 여기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 됐죠. 모든 효능군에 제가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제 나름대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제가 약국에서 실제로 제 머릿속에 활용하는 자료들이에요. 약사님도 나름대로 이 자료를 통해서 약사님이 필요한 내용도 첨삭하셔서 전체를 한눈에 보는 그런 그 시각을 가질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신신경계 약물에 있어서 복약지도가 중요한데 이거 잊지 마세요. 핵심이에요. 정신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은 자기 얘기를 밖으로 밝히기를 꺼려해요. 최근에 모 연예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히고 난 이후에 대단한 용기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신신경계하고 관련된 불리한 점을 남에게 밝히는 것은 되게 꺼려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정신신경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비밀 유지가, 그래서 복약지도를 할 때도 뒤에 대기 환자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소곤소곤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항상 생각해야 되고 부작용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정신신경계 약물을 대부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나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오럴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오럴 테스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해했고, 노인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신신경계 환자들 오럴 테스트 꼭 한다. 이런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신경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약사님 머릿속에 우리 인체에 있는 신경계를 생각해 보세요. 신경계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망이잖아요. 그죠? 선이 있는 정보통신망. 우리 인체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져요.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그러고,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나오는 12쌍의 신경이 있어요. 안면신경, 3차 신경 어쩌고 하는 그 12쌍의 뇌에서 나오는 12쌍의 얼굴 쫙 지배하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 허리 줄기 타고 나가서 척수 마디마디에서 나오는 신경 31쌍이 쫙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해부학적인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말초신경 그러면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누면 돼요. 체성신경, 자율신경. 체성신경은 뭐죠?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내장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한 화면에 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헷갈려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고도리 칠 때 버릴 패 버리듯이 다 버렸어요. 뇌하고 척수 나중에 그 정신신경 할 때 정리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안면신경 어쩌고 필요 없어. 지금은 그냥 말초에 가서도 운동 감각신경 이거 근위완제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자율신경계만 가자. 그렇게 해서 자율신경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살을 붙여나갔어요.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신경계를 하나하나 살을 붙여나가니까 전체가 헷갈리지 않게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약사님도 그런 제가 했던 방식을 참고로 해서 일단 이 백본을 항상 기억하세요. 신경계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 있고 말초신경계는 중간에 이거 빼고 그냥 체성 자율인데 체성은 근위완제니까 나중에 보자. 자율신경계는 교감, 부교감, 내장. 실제 우리가 약국에서 매일 만지는 약은 자율신경계 약이에요. 혈압약, 그죠? 순환기계 자율신경계 약 많죠. 그 다음에 호흡기계 자율신경계 약 있죠. 소화기계 자율신경계 약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순서도 보면 순환기계 다음에 호흡기계, 소화기계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자율신경계 이 백본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신경계하고 내분비계를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 인체를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조절 메커니즘이 정보통신망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유선 전화기가 있고 무선 전화기가 있죠. 그죠?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는
신경계는 선이 쫙 깔려있는 집전화예요. 유선 전화기고, 호르몬은 내분비계는 무선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계는 선이 이어져 있어서 중간에 시냅스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락이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내분비계는 내분비계, 갑상선, 흉선, 췌장 이런 데서 만들어낸 각각의 특수한 그 생산 공장에서 그 생산 라인에서 뭐 에쿠스 라인하고 또 아반떼 라인하고 공장이 다 다른 것처럼 특수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그냥 시장에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혈관에다가 확 집어 던져 놓으면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타겟 사이트에 가서 작용하는 이 시스템. 무선 통신망이죠. 그죠? 그래서 내분비계는 무선 통신망이고 신경계는 그죠? 유선 통신망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중간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부신수질. 신장에 꽃갈콘 같이 모자 쓰고 있는 부신. 그 부신에 만두피가 석장이 있고 속에 있는 만두 속에 해당되는 게 부신수질인데, 얘는 발생학적으로 보면 교감신경하고 같아요. 같이 나왔는데 신경 쪽에 포함이 못 되고 따로 저기 신장 뒤에 가서 혼자 소외된 거죠. 그죠?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다가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쏟아내는데, 이때 나오는 교감신경 전달 물질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호르몬 라이크 액션을 나타내게 돼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막 여기저기 사이트에 가서. 얘는 언제 반응을 하냐면 스트레스 중에서도 초기에 단기적인 반응에 대응할 때 이 부신수질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부신피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나중에 이제 내분비할 때 정리합시다. 일단 오늘은 사실은 부신수질 이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신경계, 내분비만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안 헷갈리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다시. 신경계하고 내분비계에서 신경계는 유선통신망, 내분비계는 무선전화기, 핸드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특이한 놈이 부신수질이 하나 있다. 이게 오늘 저하고 정리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 몇 시간 동안 약사님들 몇 번씩 반복할 테니까 지금 당황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네. 자, 신경계하고 내분비계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처음 공부하시면 이거 뒤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강론까지 다 설명하면 헷갈려서 약사님 머리 아파서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그냥 뻔한 얘기만 적어놨어요. 신경계는 선이 있고 없다. 내분비계는 어떻다. 나중에 신경계 공부는요, 이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뒤에 공부 다 하신 다음에 이번 그 약사님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보세요. 저는 수십 번 봤어요. 10년 넘게. 그래도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고 하잖아요. 약사님이 머릿속에 홀로그램, 단순화된 홀로그램을 만드시고 있을 때까지 몇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세요. 예. 자, 중추신경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추신경계를 들어갈게요. 중추신경계는 잘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요.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교재는 없지만 뇌를 우리가 얼마나 몰랐느냐 하는 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혹시 영화나 소설 보셨어요? 혹시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그 뇌를 공부한 약사님이라면 봐야 돼요. 필독서예요. 1935년도에 이 예일대학의 폴턴이라는 사람이 침팬지 전두엽을 절제를 해버렸어요. 하니까 얘네들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되게 포악하고 했던 놈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2달 뒤에 포르투갈에 있는 모니츠라는 사람이 사람에다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알코올로 사람 전두엽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폭하던 사람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양반이 1949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노벨상까지 받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미국의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그 사진에 있는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 뭐죠? 샤론 스톤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왜 얼음 송곳 있잖아요. 그죠? 얼음 송곳으로 이 포악한 정신병 환자의 뇌 전두엽을 찔러가지고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정신병 환자를 1년 동안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이 양반이 머리 이렇게 송곳으로 찔러서 파괴시키는 데는 250불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비용 효과 이걸 따지면서 막 광고를 하고 선전해가지고 수만 명을 시술을 했어요, 그거를. 그 옆에 사진에 나온 분이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여동생인데 메리 로저가 이 양반도 이 시술을 받고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1954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정신신경계 약물이 나와요. 크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처음으로 정신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 확인이 되고 개발된 이후에 이 수술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도출되기 시작하는데 62년도에 켄 캐시라는 사람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그 소설을 발표하고 퓰리처상을 받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래서 정신병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보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제 이 사람의 시술에 대한 문제점이 막 완전히 부각이 된 거죠. 그 와중에 프리맨이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게 돼. 그래서 이 시술법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뇌에 대해서 우리가 뇌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는 뇌 안에 무슨 어떤 그림을 약사님 머릿속에 홀로그램을 그릴 때 실제 있는 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화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리할 이 정신기 약물들을 약사님 나름대로 그냥 이미지해서 비유를 하시든지 해서 약을 갖다 붙여서 헷갈리지 않게만 정리하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학술적인 근거가 있나 없나 그게 따지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는데 뭐 욕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뉴런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꼭 가지셔야 돼요. 뉴런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 뇌 세포는 뭐 10에 14성개인가 그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별만큼 숫자가 많대요. 그렇게 많은 그 뇌 세포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뇌 세포 하나가 한 10,000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숫자의 뇌 세포가 한 세포 한 개가 10,000개 정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그림에 보인 것처럼 우리 아바타 생각나죠, 그죠? 아바타 이렇게 새하고 사람하고 교감하는 그런 것처럼 이 뇌 세포들이 10,000개의 연결망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복잡한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약사님 머릿속에 뉴런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드세요. 양리에 대한 또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이해, 복약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씨앗만 뿌려놓으면 뇌에 그게 자동으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시냅틱 강화에 의해서 약사님이 그냥 약국 업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을 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시냅스 강화가 돼서 자꾸 커진다 이거예요. 10,000개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뇌의 이런 신비한 시스템을 환자들한테 복약지도 할 때도 잘 활용을 하세요. 어린애들 소아 복약지도 할 때, 노인들 복약지도 할 때도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하시라고 약사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됐죠? 뇌의 구조하고 기능을 제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그림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뇌를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요. 약국에서 환자들 앞에 서서 약을 들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자를 복약지도 하는 건데 뇌의 구조가 뭐 어느 부위가 무슨 기능을 하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는 그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뇌 이 그림에서 약사님 자분히 보시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용 그 정도면 돼요. 되는데 양리하고 관련돼서 약사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상하부,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이렇게 이어지는 요게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니까 요거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부작용하고 관련된 추체로 추체외로 있잖아요. 그죠?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추체로하고 추체외로 요 개념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뇌에 있어서 뇌혈관 개념, 뇌 척수액이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가 뇌혈관이나 뇌혈액순환하고 관련돼서 약국에서 뭐 떠올리시면 돼요? 뇌혈액순환 관련된 영양소 뭐가 있나 어떻게 상담해 줄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뇌의 혈액순환의 본질이 뭔가를 간략하게 알아야 되겠죠.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20% 정도를 뇌가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피가 한번 쏟아져 나오면 얘도 한 20% 정도 뇌가. 덩치는 한 1.4kg, 5kg밖에 안 되는데 혈액량은 20%를 먹는다 이 말이죠. 얘는 순수한 놈이잖아요. 그죠? 글루코스만 먹죠. 나는 순수하니까. 그리고 저장도 안 되고. 그래서 뇌허혈증이 오잖아요. 그죠?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면 한 20초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3분에서 5분, 뭐 3, 4분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 시간이면 뇌세포 니크로시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죠. 그죠? 저혈당이 오는 거, 저혈당 부작용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저혈당 기준이 뇌에 혈당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거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는 이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감지하는 거 나중에 순환기계 하겠지만 심장 여기에 달려있는 바이오리셉터 하나 있고 경동맥 여기 죽었나 살았나 보는 여기 경동맥에 바이오리셉터가 있어서 뇌로 올라가는 혈압을 감지를 하죠. 그 다음에 뇌척수액은 다 아시는 것처럼 뇌를 우리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척수액이 들어있고 그 안에 뇌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충격에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뇌척수액은 무슨 뭐 검사나 마취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됐죠? 자, 뇌에 있어서 약사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핵심 개념이 BBB예요. 그렇죠? BBB. BB는 뭐죠? 무슨 BBB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조직이 뇌에 있는 말초 혈관이 촘촘하게 그리고 에스트로사이트라고 그래서 뇌 신경세포하고 얘하고 이렇게 서로 그 내피세포하고 모세혈관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저막하고 이런 애들이 촘촘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조직에서 일반적인 모세혈관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촘촘한 형태로 해서 아무나 막 못 들어가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그 BBB죠. 독성 물질 같은 게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수용성이 큰 놈들은 잘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들어가니? 이동하는 프로테인이 막을 통과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동시켜주는 그 운반체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BBB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느냐? 약이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 1세대하고 2세대 구분하시죠? 1세대하고 2세대 차이가 뭐예요? 1세대는 졸음이 오고 자주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2세대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졸음이나 이런 부작용이 적어요. 얘는 BBB를 통과 안 하기 때문에. 또 위장운동 조절해주는 맥소롱하고 돈페리돈 비교해 보세요. 맥소롱은 BBB 통과해서 문제 생기지만 돈페리돈은 통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의 작용에 있어서 선택성, 약의 부작용이 뇌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이거 판단할 때 BBB가 핵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는 약국에서 많은 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인체의 생리적인 리듬이 깨어지거나 어떤 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얘들이. 왜냐하면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내 생명 활동을 조절해주는 시스템들의 중추기 때문에 얘가 고장나면 내 의지로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지 혼자 스스로 망가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나중에 내분비계 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우선 선생님 이 그림 보시면 시상하부 보세요. 시상하부는 수분 조절하죠. 체온 조절하죠. 또 뭐 조절하죠? 본능적인 욕구, 식욕, 색욕, 수면욕 이런 본능적인 욕구 조절하는 거고 그 이제 뇌 각각의 부위에서 그 조절해 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뭐다? 자율신경계의 컨트롤 타워다. 또 내분비계의 컨트롤 타워다. 그래서 나중에 자율신경계 공부할 때 자율신경 관련 약을 생각할 때 또는 내분비계하고 관련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 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상하부 뇌하수체 얘들은 떠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버릴패라고 얘기했는데 뇌신경 중에서 안면신경, 뇌신경 12쌍이 있잖아요. 그죠? 그 12쌍은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인데
얘네들이 지금 잠깐 정리하고 가세요. 왜 중요하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얘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각각의 부위가 실제 우리가 약국에서 대하는 환자들의 증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떤 거? 3차 신경통이라는 거 말 들어봤죠? 또 이게 심인성 두통이라고, 참 신경인성 두통이라고 해서 통증 중에서도 심각하게 많이 아픈 신경이 원인이 되는 통증들도 얘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신경마비 또는 안면신경통, 편두통도 얘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뇌신경 요거는 이거 자체가 각각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12쌍의 그거 뇌 말초신경인데 얘네들이 요 안면 쪽에 아프고 할 때 관련되어 있다. 요 정도로 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척수예요. 척수는 뇌에서 꼬리뼈까지, 그쵸? 미수까지 내려오는 긴 그 척추 사이를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척추 마디마디 사이를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이거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약사님 뼈다귀집 감자탕집 가서 뼈 봤잖아요, 그죠? 젓가락으로 흐물어지면 금방 흐물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뼈 사이사이에 하얗게 신경줄기 내려간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의 척추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형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 자세가 잘못되거나 이거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눌리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약국에서 환자들하고 얘기하거나 복약지도 하실 때도 항상 딱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척수는 자율신경계가 이어지는 통로 역할도 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약 생각하실 때는 체성신경계, 근위완제 생각하세요.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근육 운동 감각 조절하는데 말초 근육하고 척수하고 뇌하고 항상 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떠올리고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건강기과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부위별 명칭,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말이 4번, 5번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 이 말하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 4번, 5번이 바로 요수에 있는 척추마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이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부위라는 얘기죠. 예, 그런 개념들을 요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됐죠? 자, 이제 시냅스를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지금부터가 뇌 안에 있어서 그 강론이 아니라 뇌 전체의 시스템하고 거기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하고 그 다음에 말초 있는 약하고의 연관관계까지를 어우러서 한 번에 정리하는 그 파트예요. 시작이에요. 앞서서 시냅스 다시 했죠. 이 시냅스 한 번 더 정리하세요. 프리시냅스가 있고 포스트 시냅스가 있고 위에서 자극이 액션 포텐셜이 내려오면 칼슘이 유입된다 그랬죠.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돼요?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리셉터에 작용을 하고 작용을 다 한 놈들은 어떻게 돼요? NT를 분해하는 효소, 마오니,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니 이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깨지든지 아니면 재흡수가 되든지. 그리고 프리시냅스에 오토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계 오토리셉터 나중에 할 오토리셉터 알파2는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작용을 한다. 오토리셉터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 시냅스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자, 중추신경계에 쓰이는 또 말초신경계에 쓰이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 종류를 오른쪽에 쭉 정리해놨어요.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미노애시드,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아미노애시드 그런 구조를 가진 신경전달 물질은 가바가 있고 글라이신이 있고 글루타메이트가 있어요. 됐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해고 뭐 나발이고 없어요. 무조건 외우세요. 모노아민에 속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히스타민. 얘네들이 그 모노아민제예요. 그러니까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 마오 이니비터라는 약 하려면 얘네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죠? 모노아민.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따로 이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고 관련되고 치매하고 관련된 아세틸콜린. 요게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말초의 신경전달 물질은 교감신경계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부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에요. 위에 보니까 중추신경계에도 아세틸콜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있고 밑에 말초에도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린 있죠. 여기에
이게 바로 이제 중추하고 말초약도 중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개념을 약사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신경 별도로 지방자치정부 내장신경은 세로토닌, 도파민이 신경전달물질로 쓰이고 있죠. 이거 외워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을 효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흥분을 시키는 놈이 있고 억제시키는 놈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억제시키는 놈은 가바 하나예요. 우리 약국에서 왜 영업사원들 와서 좀 쓰잘데기 없이 굴고 뭐 귀찮게 하면 가바 그러잖아요. 그죠? 가바예요. 가바가 바로 중추에서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억제하는 놈이에요. 글라이신도 있는데 글라이신 약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약사님 이제 버릴 패예요. 이거 비풍초에 버리시고 가바만 붙잡으세요. 억제하는 놈 가바. 나머지는 다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자, 지금부터 정신신경계 질병을 제가 한 화면에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용문 임상약학에서 어깨 확 펴는 자료예요. 자, 뇌 그 시냅스의 신경 전달하는 방식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학적인 시냅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화학적인 시냅스가 있고요. 전기적인 자극이 왔다 갔다 하는 전기적인 시냅스가 있어요. 이 하등 동물에서는 이게 많이 발달해 있는데 사람한테는 뇌하고 이 대뇌피질하고 뭐 일부 뇌 일부에만 있는 그런 그 시냅스래요. 어찌됐든 전기적인 시냅스가 있어요.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그 1900년대 초에 노벨상 받을 때 케미컬이냐 일렉트리컬이냐 막 서로 논쟁이 붙었을 때 노벨위원회에서 두 분 다 상을 줬어요. 노벨상을 줬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이게 전기적인 시냅스에 대한 뭐 다툼은 아직도 있지만 어찌됐든 뇌에는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시냅스가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 있고 화학적인 시냅스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공부하고 나서 간질은 뭐예요? 사람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온몸이 막 뒤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뇌 안에서 전기적인 활동이 너무 과하게 생겨서 나타나는 거예요. 간질은. 그래서 저는 학술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제 머릿속에 뇌에 있는 전기적인 시냅스가 이걸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간질은 뇌에 전기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상이 생긴 거다. 전기적인 시냅스를 간질에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이건 제가 편의상 학술적인 게 아니라 약사님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질은 전기적인 시냅스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너무 전기적인 방전이 심하게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간질병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화학적인 시냅스에 관련된 병이에요. 화학적인 시냅스 중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앞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억제하는 놈이고 하나는 한 종류는 흥분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정신병 조정 가드가 뭐냐 하면 범불안 장애라고 그래서 General Anxiety Disorder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정신병 이런 말보다 가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범불안 장애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흥분돼 있잖아요. 그죠? 정신병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면 막 이러고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흥분돼 있어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단순화시키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우울증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은 뭐예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해요. 그래서 맨날 의욕 없이 하기 싫고 그냥 턱 하면 자살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아서 생긴 거고 우울증은 너무 적어서 생긴 거예요. 단순화시키세요. 자, 그러면 파킨슨병은 뭐냐? 파킨슨병 생각해 보세요. 파킨슨병 환자들 얼굴 표정 관리 안 돼서 마스크 되죠? 뒤뚱뒤뚱해요.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 것처럼 뇌 안에서도 도파민하고 아세틸콜린이 균형을 못 잡아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 그래서 파킨슨병은 도파민하고 아세틸콜린이 균형을 못 잡아서 생기는 병.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이제 남은 거 하나의 치매예요. 누구냐는, 그죠? 며느리가 밥 줬는데 뭐 밥 안 준다 그러고 장롱에 숨겨놓고 진짜 힘든 병이잖아요. 치매는 기억력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기억력하고 관련되는 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치매가 걸렸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 뇌 손상이 어떻게 돼서 나중에 치매 강론해 보면 원인도 여러 가지지만 약사님이 뇌 신경 정신병 전체를 한 화면에 요 표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하실 때는 일단 다 심플하게 가야 돼요. 자, 다시 갑시다. 뇌에는 화학적인 시냅스가 있고 전기적인 시냅스가 있다. 전기적인 시냅스 스파크가 팍 넘어 일어나서 문제 생긴 거 간질이에요. 됐죠? 떼내고. 화학적인 시냅스에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았다. 막 정신병. 이거 가드 정신병. 그죠? 그 다음에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적어. 그래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우울증. 자, 파킨슨병은 균형을 못 잡아요. 도파민하고 아세틸콜린이 균형을 못 잡아요. 뒤뚱뒤뚱. 이거 파킨슨병이에요. 치매는 누구냐? 넌 기억을 못하는 거.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요 표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하고 계시면, 자, 여기서 이제 정신병 갑시다. 그러면 정신병이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아서 정신병이 생겼어요. 그럼 약사님이 치료할 때 약 디자인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시냅스 구조 알잖아요.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흥분성으로 작용하는 놈들이 뭐가 있었어요? 도파민, 모노아민들이었죠. 그죠? 도파민, 또 노레피네프린, 시로토닌, 히스타민, 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들은 이 시냅스에서 도파민이 잘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약을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도파민이 클레프트에 나와서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리셉터에 결합을 못하게 리셉터를 막든지, 그죠? 실제 약의 작용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표에서 정신병에 대한 거를 딱 단순화시켜서 정리하신 다음에 앞에서 정리했던 시냅스 생리 원리에서 어떤 작용 기준일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약사님이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됐죠? 네. 이거 완벽하게, 이거는 머릿속에 정리하세요.